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정부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은행권 자체의 가계부채 관리 등 대출 옥죄기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서 1,000억 원 넘게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주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부채 관리에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첫 번째 이슈로는요. 금리 인하 이후에 가계부채 흐름 등 금융시장 향방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어떤 후속 대책들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예비 오션스타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해양수산부가 매년 해양수산 분야에서 유망한 이 벤처기업 또 창업기업들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2024년 예비 오션스타 기업들 한번 리스트들 보고요. 관련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까지 보면서 경제인사이트 마무리할 텐데요.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난 뒤에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오히려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경제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지 자세하게 논의해보죠. 양준석 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국경제 문제, 뇌관 할 때 늘 나오는 게 앞에 탑3에 하는 게 이 가계부채인데요. 먼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가계대출, 이 가계부채 현황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예, 먼저 그 10월 첫 10일 기준으로 5대 은행 기준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은 감소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게 뭐 처음 10일 정도까지밖에 아직 안 됐으니까 좀 이게 진짜 그 지속적으로 가는 추세일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꺾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3월 우리 그 과거 좀 그 작년서부터 좀 흐름을 본다면은 작년 3월에 가계 부채가 한 1.7조 원 줄어들었다가 그 다음 4월서부터는 계속 5조 내지 6조 원씩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저 표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8월에 8월에 그 9.2조까지 그냥 그 크게 올라갔다가 좀 9월에 꺾인 것 같았지만 그래도 상승세였기 때문에 좀 불안했었는데 지금은 10월 첫 열흘 숫자를 보면은 1,603억 원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가계부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이것은 6,911억 원이 줄었다. 그래가지고선 그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금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빚이 최소한도 주택담보 대출이 늘지 않았다면은 좀 부동산에 좀 그 자금이 덜 가고 오히려 그 자금이 소비하고 투자로 가지 않을까. 내수로 가겠죠. 내수로 간다면은 그게 지금 우리 그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는 금리를 내리면은 이 금액이 다 그 부동산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됐었는데 최소한도 지금 첫 열흘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최소한도 부동산 쪽에는 안 가는 것 같다. 그렇다면은 이제 소비하고 투자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은 그쪽으로 만약 들어간다면은 그러면 내수 회복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나왔는데요. 730조고 이건 5대 은행인 거고 현재 우리 가계부채 뭐 통계적인 차이도 있지만은 뭐 1,900조, 뭐 우리가 2,000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GDP에 지금 거의 100% 육박하는 넘는 또 그런 가계부채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도 반가운 소식은 금리 인하 후에도 우리가 늘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 1,600억 정도 대출이 좀 꺾이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당국이 좀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DSR 2단계 시행되고 있고 정말 금융당국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잘 관리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좀 방향성도 볼까요? 저는 좀 DSR을 좀 약간 강화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요? 예, 지금보다도요. 어차피 뭐 내년에 뭐 3차 그 강화 계획이 있긴 하지만은 좀 그 우리나라의 그 빚 구조를 본다면은 그러면은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가계 부채가 지금 100.5% BIS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GDP에 그거는 상당히 높은 비중이고 이 가계 부채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는 가계 부채가 많을수록 여유 자금이 없거든요. 그 금리 부담이나 뭐 원금 부담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자 내야 되고 또 나중에 원금 낼 생각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비가 자유롭지 않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주로 지금 가계부채 얘기하고 있지만 기업부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BIS 기준으로는 122%예요. 기업부채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뭐 이렇게 좀 이자 부담이 약간 줄어들기 때문에 돈이 소비하고 투자에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오히려 가계 부채하고 기업 부채가 는다면은 그러면은 뭐 여유 자금이 생겼어도 그 여유 자금을 소비나 투자에 쓰지 않고 그냥 빚 내기에만 쓰고 미래에 또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또 집 사러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DSR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DSR은 한편으로 보면은 금융 건전성 조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소비자 보호 조치입니다. DSR이 그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보장해 주는 장치고 그 제가 그 미국의 경제를 본다면은 미국 은행들을 본다면은 자체적으로 뭐 정부의 뭐 어떤 그 푸시가 없이 돈을 대출할 때 이 사람이 진짜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 보면서 DSR하고 DTI를 계산해서 평가할 때 그 포함시키거든요. 자체적으로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소한도 아직까지는 DSR을 이렇게 강화시켜야 된다고 밀어야만 DSR을 계산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대출이 좀 위험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염려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이 DSR을 도입하는 게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높은 가계부채 상태를 본다면은 DSR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제 실제로 이 DSR 구조가 이 금융권에는 여유를 좀 더 두잖아요. 그리고 이 대출 압박도 1금융권에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풍선 뭐 누르기처럼 여기를 눌러서 2금융권으로 다 가면 또 이건 대출 관리에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옛날서부터 있었어요. 첫째는 2차 금융권은 1차 금융권보다 약하니까 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풍선 효과로 가는 그 수요는 좀 신용이 좀 약한 사람들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금리도 더 높고요. 그래서 그 2차 금융 차원에서도 이런 DSR이나 뭐 대출 조건을 좀 그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옛날서부터 나왔고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동의하는데 그런데 그 염려가 뭐냐 하면은 1차 금융권에서도 돈을 못 빌리고 2차 금융권에서도 돈을 못 빌리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디서 돈을 빌리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그 계속 가계부채가 늘는 추세지 이게 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안 줄어요. 이게 뭐 생각해 보면 거의 20년 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차 금융 그 권도 좀 이렇게 좀 더 강한 조건을 도입하지 않으면은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날 것 같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가계부채를 늘려가지고선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지금 미래의 여력을 오늘 끌어서 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벌써 가계부채가 100%라면 미래에서 굉장히 많은 여력을 지금 과거에 끌어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즘 어떤 현상을 볼 수가 있느냐? 금리를 내려도
그 수요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죠. 아까 얘기했던 그 금융 부담 때문에 이자 부담이나 원금 부담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여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 마지막 끝판왕을 고민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현재 DSR에는 전세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최근에 전세담보대출 또 정책대출까지 넣어서 한번 DSR 시뮬레이션 해봐라. 만약에 전세담보대출이 DSR에 들어간다면 정말로 타이트한 거겠지만 또 가계부채 관리는 잘 될 것도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큰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아무래도 전세 들어간 분들은 전세가 만약 대출이 끊긴다면은 그 돈을 어디서 구해와야 되니까 예. 어딘가 살아야 되긴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그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을 걱정해가지고선 손을 안 썼더니 이제는 가계부채가 너무 는 상태가 됐거든요. 임계점을 넘었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선 시간을 주고 충분한 투명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언젠간 이렇게 할 거다. 네. 그거를 발표해서 이렇게 갑자기 6개월 안에 뭐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1, 2년 동안 우리가 이런 길을 따라가니까 다음에 그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좀 싼 집으로 가라.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으면은 네.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 요거를 좀 한번 본다면 지금 미국의 금융 조언하는 분들 들어보면은 컨설턴트들요. 예, 컨설턴트들 들어보면은 미국에는 모르게지가 있고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인데 그게 좀 약간 다르죠. 우리나라는 원금을 집어넣지 않고 미국 모르게지는 원금을 집어넣으니까. 그렇지만은 대부분 가족들은 한 28%로 그 모르게지가 되는 게 자기 소득에 그게 네.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모든 빚을 합하면은 한 38%가 넘으면 안 된다. 자기 소득에.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 분들이 요 권장 수준을 넘었다는 거죠. 물론 미국 권장 수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거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너무나 좀 많이 빚에 의존하면은 그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금리가 바뀌거나 아니면 경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대출을 얻기 어려워진다면은 그러면 그만큼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지금 너무 무리하게 빚을 내지 않느냐는 것은 좀 진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전세담보대출을 DSR에 포함시킨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요. 이렇게 좀 넣어서 한번 정교하게 계산해봐라 이런 주문을 했다는 건 금융당국도 정말 관리가 안 될 때는 뭐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있겠죠? 전세 가격들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대출이 예. 있으니까 또 올리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돌고 도는 역할에서 예. 이렇게 하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동산이 또 특히 좀 모든 지역에서 증가되는 게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만 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지역의 주택 공급보다는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런 가정이 좀 네. 깔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습니다. 뭐 여러 면으로 어려운 게 있죠. 네. 그래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금리 인하를 굉장히 고심했던 것 같은데 교수님, 우리가 지금 막 가계부채 관리 얘기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리 계속 내려버리면 시중금리 떨어지고 뭐 대출 받으러 오겠죠. 이 문제는 어떻게 봅니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금리 인하기에 가계부채 늘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또 걱정되는 것은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들을 흔히 정책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좀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좀 그래도 가난한 분들, 어려운 분들은 그래도 돈을 빌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구멍을 만들어 드렸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좀 부채를 좀 줄이는데 좀 약간 어렵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정책을 시도하면은 언제든지 너무나 큰 혼란하고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이런 정책적 대출은 좀 줄인다. 이런 좀 네. 장기적 계획을 좀 세우면 정책 좋지 모기지들이요. 않을까 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로 좀 이어가는 이창용 총재도 계속해서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요 정도 이하 또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지금 순수하게 국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좀 너무 늦게 금리를 내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좀 더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조금 일찍 내리지 않았나 좀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 첫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얘기했지만은 예. 지금 9월에 저 중과세가 꺾이고 10월에 줄었다는 게 그게 좀 진짜 좀 좋은 뉴스긴 하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금리를 내렸을 때는 우리가 10월 지금 그 가계부채가 내렸다는 걸 모르고 내렸으니까요. 네. 오직 그냥 좀 그 증가하는 추세가 꺾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하고 내렸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그게 첫째고. 네. 둘째는 우리가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좀 내릴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금리 내리기를 좀 꺼려했던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금리 역전, 미국보다 금리가 낮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 차가 너무 심해지면은 우리나라에서 투자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또 환율도 너무 약화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경기가 세계적으로는 좀 침체니까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고 네. 환율도 약화되지만 그렇게 빨리 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소화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좀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면은 이게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로 우리가 금리를 그렇게 내리는 것을 좀 늦췄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도 역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내릴 여유가 생겨서 이번에 좀 내린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장기적 금리 그러니까 3년 후의 금리를 연준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3년 후 금리를 본다면 그건 오히려 작년에 올라갔어요. 네. 2.5에서 한 3.0%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영 이 금리 역전을 끌어가고 싶지 않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보다 더 낮은 금리로 갈 수가 없다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내릴 수 있는 금리는 3.0까지죠. 지금 우리가 내렸는데 3.25죠. 만약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또는 비슷한 속도로 금리를 내린다면은 나중에 우리가 미국이 올리지 않을 때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진짜 장기적인 금리를 3.0%로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지만은 3.25 정도가 정상 금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11월에 한국은행 금통이 한 번 있는데 아마 지금 한국은행 스스로도 동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시사하고 있거든요. 향후 뭐 기준금리 전망을 본다면 일단은 올해는 이 3.25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 진짜 경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금년에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 금리도 하나 이유가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일단 내렸으니까 그리고 지금 첫 열흘 동안은 지금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게 계속 지속될 거냐?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데요, 한국은행도 실은 물가 잡는 게 급선무긴 하지만 이 고용을 필두로 한 경기 부양에도 어느 정도 역할과 뭐 책임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수가 너무나 나쁜데 통화 정책을 뭐 더 쓸 수 없다면 내수 부양 카드 재정을 풀 수도 없고요.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예, 어쩌면은 불가피하게 재정을 풀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금년 재정 지출이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순수하게 금액으로 본다면은 명목 금액으로 본다면은 이게 거의 사상 최대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혀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요 금액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쓰고 있느냐 이것은 진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그냥 거의 매년 사상 최대 또는 2위, 3위에 가장 높은 재정 지출을 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이 자금들이 진짜 효과적인 대로 가고 있느냐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은 예산을 재조절할 필요는 충분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문제, 아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가계 문제를 좀 키워왔다는 문제도 했는데 그게 하나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 뭐 중소기업들의 어떤 변화도 필요한데 구조조정이죠. 구조조정이죠. 그런데 그거를 좀 구조조정 한다면은 최소한도 단기적으로는 뭐 실업도 늘 수가 있고 뭐 성장률에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미뤄왔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약발을 지금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구조조정을 실시해야지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의 힘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베스트 시나리오는요.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가게들이 여윳돈이 생겨서 이걸 가지고 소비도 좀 하면서 내수가 돌고 다시 가계 소득도 늘어나고 이건데요. 지금 교수님 문제가 여윳돈만 생기고 숨통만 트이면 돈들이 집 사러 영끌죠. 부동산으로 가서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집값 안정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집값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금리 인하가 또 와 집값 부추기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섞인 시선도 있거든요. 지금 집값 추세를 보면은 서울 지역만이거든요. 수도권까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수도권 밖의 지역은 지금 집값이 오히려 그냥 너무 낮아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게 부분적으로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 지금까지 계속 그쪽에만 올라갔으니까 네. 계속 여기만 더 올라가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여기에 집중되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현 정권, 과거 정권 다 서울에 얼만큼 사람들이 집중하느냐 그래서 나오는 저 주택 수요를 좀 과소평가한 면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또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개인들이 그 서울로 오는 이유를 본다면은 서울에서 자기 보기에는 기회가 가장 좋기 때문에 이제 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막기도 좀 문제가 있고 본인이 영끌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본인이 이제 자기가 가장 자기 능력하고 소득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평가할 때 서울로 오고 서울이다. 싶다면은 서울에 오지 못하게 한다면은 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이 주택 가격 상승을 꺾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가지고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서울에 집이 너무 많을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하도록 공급을 늘려주는 동시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공공주택 같은 것을 쓰든지 그래가지고선 서울의 부동산 값을 좀 깎아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방 개발이 옛날서부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 하지만은 이렇게 대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현상이 다 세계 공통적이거든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융합 세대라고 하고 뭐 IT 세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큰 도시일수록 유리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냥 인구가 집중하는 큰 대도시에 집중하는 거 볼 수 있는데 그걸 그래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지방 도시들이 자기네들의 니치를 찾는 건데 그런데 좀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방 정책은 자기 니치를 찾는 것보다는 나도 서울같이 비슷하게 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뭐 서울 지금 금융 대도시면 나도 금융 대도시 되고 싶고 뭐 서울이 뭐 교육 대도시면 나도 교육 대도시가 되고 싶고 뭐 그런데 서울이 잘 되는 이유는 그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걸 하나만 떼가지고선 지방 도시에 세우려고 한다면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가지고선 서울에서 못하는지만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렵네요. 어려운 거죠. 예,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서울 수도권 집값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왜곡이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영끌도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 저기만 들어가면 된다. 또 이런 심리도 나오면서 좀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문제로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정말 많이 관리가 됐습니다. 1.6%까지 떨어졌는데 교수님 그런데 이게 대부분 유가 폭락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물가가 잡힌 건가? 또 이런 시선도 한켠에서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주로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죠. 근원 인플레이션은 석유하고 그 다음에 먹거리를 뺀 건데 그런데 지금 그 근원도 지금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 오히려 좀 걱정되는 것은 이번 9월 수치를 보면은 공산품 인플레이션은 0.3%예요. 그래가지고선 너무 내려가지 않았나. 그런 염려도 조금 하고는 있는데 그렇지만은 요게 경제학자들이나 분석하는 분들은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조금 보실 수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일반 국민 서민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신선식품이거든요. 먹거리죠. 그런데 먹거리는 정부 정책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날씨에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플레이션 생각은
먹거리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의 추세는 꺾였다고 좀 거의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좀 아쉽지만은 체감 물가요? 예, 체감은 좀 어려울 겁니다. 특히 날씨가 계속 이렇게 이상하면요. 이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다는데 그럼 못 풉니까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시장 개방을 하면은 좀 약간 나아질 거는 같습니다. 농산품을.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그 과일 같은 것을 많이 시장 개방을 했었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땅이 좁기 때문에 이상 기온 현상이 있으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영향받을 가능성이 큰데 세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남미에 이상 기온 현상이 있다고 해서 아시아 쪽에 또 같은 이상 기온 현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가격 변화가 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나라의 식품들에 의존한다면은 이런 우리나라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좀 세계적으로 좀 우리가 좀 식품 같은 것을 좀 수입을 좀 터놓는다면은 그러면은 좀 그런 변화를 좀 약화시킬 수가 있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셨던 양준석 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스타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난 뒤에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죠. 해양수산부에서 오늘 예비 오션 스타 기업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양 산업을 이끌어갈 스타 기업들인데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양 산업에 대한 관심과 발전 가능성 매우 큰 나라죠. 예비 오션 스타 기업이란 뭘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나라의 해양 산업, K 해양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해양 예비 오션 스타 기업. 약간 요 좀 낯선 단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연매출 1,000억 원 달성이 기대되는 기업들 3곳을 골라서 예비 오션 스타 기업으로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내용 좀 얘기해 주시죠. 용어 설명도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또 어떤 기업들 됐는지까지도 함께 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면이 바다여서 해양 강국은 맞는데 네. 내놓으라 할 만한 기업이 있나를 이제 생각해 보면 조선 산업은 있긴 합니다. 조선산 많잖아요. 내놓으라 하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로 바다에서 나는 해양 식물이나 해양 동물을 이제 생산해서 원재료로 해서 생산 가공하는 이 회사를 따져보면 사조와 같은 참치. 동원과 같은 네. 원양 기업들이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매출이 큰 기업을 제외하고는 싹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소작농에 불과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분야, 사실 연매출 1,000억을 달성했다라는 건 중견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00억 원 달성이 기대되는 유망 벤처 그리고 창업기업 3개 회사를 2024 예비 오션 스타 기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성장 잠재력이 큰 이제 해양 기업을 조기에 발굴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 2021년부터 예비 오션 스타 기업을 선정해 왔어요. 예. 지난해까지 누적으로 8개 회사가 선정이 돼서 2021년, 2022년 각각 10개 회사가 지난해는 8개 회사가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미 있네요. 맞습니다. 이미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홍보는 잘 안 돼 있습니다만 이들 이제 이 예비 오션 스타의 선정 기업들의 선정 이전과 좀 비교를 해보니 평균 매출액이 한 27% 이상 증가한 걸 보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도 이제 우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높은 성장력이 기대되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억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서 모집을 했는데요. 네. 민간 투자자의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성장 가능성이 좀 높은 3개 회사를 올해 예비오션 스타 기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삼진식품, 예. 그다음에 인터오션, 주식회사 칸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일단 삼진식품은 이제 어묵과 어육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이제 블루푸드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인터오션은 잠수 장비 국산화와 해양 레저 스포츠 분야에서 또 주식회사 칸은 칸 영화제의 칸이 아니라 해양 플랜트의 친환경 해체와 이제 재활용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들 올해 선정된 기업들은 투자 유치나 기술 개발, 맞춤형 수출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이제 볼륨을 좀 키우는 이른바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션 스타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HD, 현대중공업 아니면 이제 먹거리 쪽에서는 동원이라든가 사조. 그런데 이제 예비 오션 스타입니다. 오션 스타가 되기 직전 이 예비 오션 스타 기업들을 해양수산부가 선정을 해서 여기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삼진식품은 요즘에 실은 광고 마케팅도 많이 하는 그 삼진 어묵 맞죠? 맞습니다. 예, 아마 이 세 곳 올해 선정된 세 곳만 따로 좀 볼까요? 맞습니다. 예. 아마 이제 백화점 가시게 되면 유명 맛집 코너에 예. 들어가 있는 바로 그 부산에 소재한 맞아요. 그 기업입니다. 신메뉴를 출시하지 않습니다. 왜 거의 광고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예,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삼진식품의 경우에는 이제 이 1953년에 이제 창립이 됐습니다. 3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70년이 넘는 업력이 있는 업체인데요. 어묵과 이제 어육 반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자체 R&D 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이 분야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고 어묵 R&D네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묵하면 야 좀 고기 이제 잡것을 만들어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베이커리가 될까라고 네. 생각하는데 이 분야도 또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상온에서 유통 가능한 이제 수출용 어묵은 물론이고 이걸 어묵 베이커리 등을 개발하고 있어서 이른바 스마트 이제 블루푸드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블루푸드라는 게 뭐냐? 양식하거나 어획한 수산물로 만든 식품을 통칭하게 되는데 이미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건강한 식단 구성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블루푸드 테크라는 건 뭐냐면 바다의 풍부한 자원을 통해서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른바 이제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의 혁신적인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삼진식품이 이런 블루푸드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인터오션이 2003년에 설립된 20년 업력의 국내 최대 잠수복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잠수복이요. 그렇습니다. 잠수 장비를 국산화했고요. 또 세계 최초 이제 양음압 동시구현 챔버를 개발해서 해양 스포츠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주식회사 칸은 해양 플란트의 친환경 해체와 재활용 기술, 설계에서부터 건설, 유지 보수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아마 200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선박 건조 및 모듈 제작, 그리고 이제 VR, 가상현실과 3D, 4D 이제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예비 오션 스타 기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또 앞서도 뭐 몇 곳들 지정이 됐고요. 10곳 이상. 어떤 지원을 받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들 세 개의 기업들은 이제 올해 선정된 기업들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선 홍보와 이제 투자 유치 지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해양 모태펀드 운용사와 함께 전용 IR, 기업 전용 설명회를 지원하게 되고요. 투자 유치를 돕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상시로 SNS를 통해서 이제 예비오션 스타 선정 기업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맞춤형 수출 지원인데요. 코트라와 함께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끔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기술 개발 지원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고 하는 맞춤형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고 또 전문 창업 기획자와 블루스타트업 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기 및 소규모 해양수산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전 주기 동안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해서 빠른 성장을 돕겠다라는 취지인데 아마 이런 혜택을 통해서 정말 지금은 매출액
100억 단위지만 네. 10배 이상 큰 기업으로 성장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발굴, 육성도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정을 했잖아요. 삼진 뭐 10분만 해도 꽤 업력이 됐지 않습니까? 아예 최초의 스타트업부터 좀 키워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지금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KIMST인데요. 해양수산 분야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이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창업 투자 전담 기관으로 지정을 했고요. 창업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육성을 하고 있느냐? 우선 이제 해수부는 창업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제 블루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초기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또 신한은행과 협력을 통해서 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해양수산과학진흥원은 이제 예비 창업자 발굴부터 후속의 투자, 판로 이제 확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 분야에 5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이른바 벤처캐피탈 40여 곳을 모아서 해양수산부 투자기관 협의회를 구성을 했고요. 네. 초기 기업의 이제 자금부터 멘토링, 투자 유치 등을 돕는 이른바 해양수산 엑셀레이터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해양수산 분야의 이제 유니콘 기업 탄생을 목표로 해서 스타트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예비 오션스타 예비 오션스타 기업 성공 사례가 좀 많으면 좀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 몇 가지 좀 성공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2021년 시작이 됐고 지난해까지 총 28개 기업, 올해 3개 기업이 추가되면서 예비 오션스타들로 인한 특히나 이제 해양수산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서 성과를 낸 기업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업 가운데는 이제 빈센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빈센은 국내 최초로 현대차와 수소 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무탄소 순수 전기 추진 여객선이라는 이른바 이 정원 이제 드리모를 상용화해서 큰 성과를 냈고요. 초기에 직원이 5명이었다가 지금은 35명으로 무려 7배 확장이 돼서 누적 투자 금액도 353억 원을 유치할 정도로 성공적인 케이스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다른 업체는 이제 프록셀스케어인데요. 미세저를 이용해서 지난해 선정되긴 했지만 이 미생물막 제거 솔루션을 개발해서 선박 연비를 개선했습니다. 특히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선보였는데 이로 인해서 친환경 이제 해양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시워드라는 업체도 있는데요. 시위드는 이제 해초류라는 말인데 그렇죠. 네. 이 해초류를 활용해서 이 배양육을 개발해서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타스 글로벌인데요. 선박 청소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납품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고 이외에도 해양수산부는 매년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통해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예비 오션스타 선정 기업들은 지난 2년 동안 총 243억 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해 주신 기업 중에서 선박을 청소하는 로봇을 만드는 기업. 되게 독특합니다. 배 청소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발굴이 되고 또 커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이런 예비 오션스타 기업들 자체적으로 막 큰 기업이 되는 것도 좋지만 실제는 이제 대기업들이 M&A를 하는 것도 그 취지에 맞잖아요.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 대기업이 좀 눈도장을 찍어서 M&A도 한 좀 기술 매칭이 된 그런 사례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스타트업과 이제 대기업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그렇죠. 않고 있는데요. 해양수산 스타트업 기업과 이제 대기업 간 이른바 이제 기술 매칭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른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이제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은 한 스타트업과 5억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성과는 이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대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한 결과이기도 하고 또 스타트업의 기술을 대기업에 적용해서 실질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 성과로 이어진 케이스입니다.
또 HD 현대중공업도 조선해양 분야의 디지털 전환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개의 스타트업과 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성공적으로 성장한 케이스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SK 에코플랜트 역시 굴폐각을 활용해서 이 수처리 기술을 보유한 5개 스타트업을 선정해서 이들 기술의 검증을 지원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이제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대기업과 이 스타트업이 이제 협력하는 아주 좋은 롤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K해양수산, 특히 K해양산업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물론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이제 중국도 제쳤습니다. 세계 1위, 명실상부 세계 1위이기도 한데,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가 온갖 산업에다 적용이 되는데, 인공지능 AI가 우리 해양 산업에도 접목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위적으로? 맞습니다. 이제 모든 산업에 인공지능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해양 산업에서도 이제 해양 산업의 이제 인공지능 시장이 최근 1년 동안 3배 이상 성장하면서 빠르게 확장 일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물론 현재 시장 규모는 약 이제 5조 5천억 상당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23% 이상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경우에는 해양 산업에서 여러 가지 분야, 특히나 이제 항해의 최적화라든가 유지보수 예측, 안전성 강화 등의 핵심 역할을 이제 주도로 수행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제 자율운항 선박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율운행 선박이라는 건 자율주동차와 마찬가지죠. 네, 똑같습니까? 맞습니다. 예.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서 예. 이제 이 선원의 개입 없이 스스로 항해하는 시스템인데요. 예. 아마 이제 2025년까지 전 세계 자율운항 선박 시장의 규모가 무려 18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국제 이제 해사기구 IMO 역시 자율운항 선박 국제 규정을 승인할 예정인 만큼 한국은 이제 민관 협력을 통해서 자율운항 기술을 실증하는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이제 AR 기술 도입은 이제 해운업계의 운영 효율성과 더불어서 친환경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해운도 우리 강국이었었죠. 여러 가지 부침이 좀 있기는 했었지만은 펜오션 또 HMM 이런 해운 산업들 사업 기업들도 있는데 이제는 AI가 선장이 되는 거네요. AI 선장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시대까지. 자, 지난주에는 또 자율주행 택시, 로봇택시 테슬라가 나오면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이 해운 쪽에서도 해양 쪽에서도 AI가 속속 또 접목되고 있다라는 점들 체크를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 참 어릴 때부터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걸 덕분에 조선 기자재 압도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수출도 잘하고는 있는데 더 나아가야 되겠죠. 특히 또 AI로 신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 정부 또 당국은 또 어떤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뒷받침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선 이제 이 해양 신산업을 이제 얼마나 국가가 큰 그림을 갖고서 유지할 수 있느냐라의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예. 우리가 강점인 건 조선, 해운, 항만 물류 예. 이 부분에서 전통적으로 플랜트, 강점을 이런 갖고 거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떠오르는 건 바로 해양 바이오라든가 해양 에너지, 예. 또 해양 레저와 같은 신산업에서 경쟁력을 더 강화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는 첨단 해양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자율운행 선박이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기술적 혁신을 이끌어내야만 가능하고요.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분야,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해양 부분은 좀 소외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해양 산업에 대한 더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이제 해양 관련해서는 R&D,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서 혁신적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해양 분야에 대한 인재 육성도 절실한데요. 그렇죠. 지금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가 절실합니다. 지금 해양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공지능 기술이 모든 산업에 접목이 되고 있지만 가장 이제 성장성이 좀 늦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향후 전망이 밝은 이 해양 산업에 인공지능, 자율운항 기술과 같은 해양 바이오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태부적입니다. 예. 따라서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기관을 확대해서 해양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양 분야에 있어서만큼 국제적 협력이 절실합니다. 지금 국제 해양 규제와 표준을 좀 선도해야 되고요. 네. 글로벌 해양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절실한데 특히나 이제 운항 선박이랄까 해양 환경 보호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좀 선도적인 선제적인 이제 대응이 필요하다 보니까 공조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친환경 기술의 도입입니다.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탈탄소, 친환경 이제 기술 도입이 절실한데 해양 산업에서도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 배출 절감 기술을 선도하면서 이 해양 환경에도 보호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데 이런 노력이 좀 결합해야만 네. 우리나라가 해양의 어떤 신산업 그리고 전통 해양 산업 모두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해양 산업도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AI가 접목되는 AI 해양 산업이 있고요. 해양 레저, 해양 금융, 또 우리가 해양 바이오 산업 많이 좀 우리가 좀 놓쳐놨는데 정말 여기에서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조언 들어봤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이죠.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12 현지 시각 13일 5번째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발사체도 귀환이 됐죠. 자, 스페이스X는 화성을 개척해 인류가 이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프로젝트로 2018년부터 개발해 왔던 건데요. 자, 나사가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에 보내려고 추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3단계 임무에도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요, 2050년 세계 7위 항공 우주 기업이 되겠다라는 또 비전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곧 많은 위성들 또 로켓들 쏘아 오를 건데 더 많은 발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